우리가 지금까지 위스키의 역사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어.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갔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려고. 여러 가지 세계관이 합쳐지는 그런 얘기들인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관통하는 얘기가 될 거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위스키 역사를 뒤흔든 거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 필록세라, 패티슨스 사건, 그리고 금주법. 이런 장르의 술들이 관련돼 있어. 와인, 그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 꼬냑, 위스키. 필록세라는 와인 시장을 리셋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어. 그러면 뭐 위스키랑은 관련이 없나? 아니, 아주 큰 관련이 있어. 필록세라가 세계 주류 시장의 판도를 바꿨거든. 와인 쪽에서 위스키 쪽으로. 필록세라는 포도나무에 기생하는 일종의 진딧물이야. 원래 북미 쪽에만 있던 건데 이게 유럽으로 퍼진 거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정착민들이 포도를 키우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심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의 포도나무가 아메리카 대륙에 안 맞나?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대. 병충해가 아니고 그냥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개량해서 농사를 지었어. 그 토종 아메리카 대륙 포도나무는 필록세라의 내성이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필록세라가 다 굶어 죽은 건 아니야. 나무가 안 죽었을 뿐이야. 그런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미국하고 유럽을 범선으로 오갈 때는 필록세라가 안 퍼졌어. 유럽까지 도착하기 전에 필록세라가 죽었거든. 그런데 1800년대 증기선이 개발되고 나선 속도가 빨라지니까 안 죽고 유럽에 도착하는 거야. 필록세라는 뿌리에 붙어가지고 나무 진액을 빨아먹는데 독소까지 같이 배출해. 그게 뿌리를 썩게 만들고 포도나무가 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썩기 시작하면은 필록세라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다른 나무로 옮겨간대.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거 죽어가네 하고 파내면 필록세라는 없는 거야. 이미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병충해라는 생각을 처음에 못한 거지. 유럽에서 1850년대부터 이런 증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증상을 처음으로 문서로 기록한 게 1863년 프랑스야. 그런데 이게 질병이나 저주가 아니고 병충해 때문이라고 밝혀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어. 그 시간 동안 필록세라는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거지. 결국 원인이 필록세라라는 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잡으려고 살충제도 써보고 벌레 잡아먹으라고 두꺼비나 가금류를 같이 키웠대. 그런데 당연히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때 레오랑 가스통이라는 농부가 그러면 미국에 내성 있는 걸 갖고 와서 접목시키면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했어. 그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내성이 생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순수주의자들이 우리 유럽의 포도나무를 근본도 없는 미국 거에 접목시키냐 하고 엄청 반대를 했어. 그렇게 거부하니까 유럽의 포도나무는 점점 더 죽어가. 이때 프랑스의 와인 생산량이 75% 감소했어. 와인을 못 만들면 당연히 이걸 증류한 브랜디도 줄어들겠지? 유럽 사람들이 마실 술이 갑자기 확 줄어든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대신 마실 술을 막 찾게 되고 맥주, 압센트, 위스키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어. 이 전까지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유럽에서 완전 변방에 있던 로컬 술이었어. 그런데 이 필록세라를 계기로 유럽에 쫙 퍼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필록세라는 와인에겐 시련을 줬지만 위스키에겐 세계적인 술이 될 기회를 줬어. 참고로 필록세라는 지금 대부분 해결이 됐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아직도 접목 안 한 포도나무를 키우는 순수주의자들이 있고 필록세라도 변종이 생겨.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나파밸리에서도 접목 하나 잘못했는데 거기에 내성이 생긴 필록세라 때문에 한번 싹 다 죽은 적이 있어. 자, 이제 필록세라로 인해 스카치 위스키의 세상이 왔어. 1800년대 말 위스키 붐이 불면서 스코틀랜드는 위스키 산업의 최대 부흥기를 맞이해.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패티슨스 위스키 사건이야. 형제였던 로버트와 월터 패티슨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회사에서 낙농업자로 일을 시작했어. 1880년대 위스키 붐이 부니까 이 패티슨 형제는 우유보다 위스키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위스키 회사를 하나 만들고 블렌디드 위스키를 팔기 시작했어. 2년 뒤에 주식 회사로 상장하고 패티슨 형제는 10만 파운드를 버는 잭팟을 터뜨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80억 원 정도래. 이렇게 위스키가 잘 팔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위스키 만드는 회사들이 생겨나. 증류소들도 계속 늘어나고 은행은 위스키 회사라고 하면은 무제한으로 돈을 대출해주고. 패티슨 형제는 1896년에 따로 나와서 패티슨스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차렸어. 이게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 증류소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 이 글렌 파클라스 같은 경우 50%의 지분을 패티슨이 갖고 있었어. 패티슨 형제는 광고 쪽으로 더 유명세를 떨쳤어. 1897년에는 마케팅에다가 2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36억을 쏟아붓고 그 다음 해에는 6만 파운드까지 썼어.
가장 유명한 마케팅이 앵무새를 수백 마리 사가지고 패티슨스 위스키를 사세요라고 교육시킨 거야. 헐, 그게 되나? 돼. 그 앵무새를 전국에 있는 리커샵에 푼 거지. 공짜로 준 거야. 이게 대박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은 되게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해. 저택 사고, 사치품 사고, 기차 일부러 놓치고 개인용 기차를 타고 가. 그때 매스컴들을 불러서 또 사진 찍게 해. 관종이었어.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진 않지. 패티슨 형제가 내가 보기엔 허언증이 있었던 것 같아. 회사의 매출도 엄청 부풀렸고 저급 위스키를 섞어서 고급 위스키로 팔았어. 이게 나중에 다 걸려. 그리고 여러 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금을 안 갚아. 결국 1898년 12월에 주가가 폭락하고 이 형제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서 잡혀갔어. 이렇게 패티슨 형제가 끝이 났는데 너무 여기저기 발을 걸쳐놓은 게 많아. 수많은 위스키 증소들이 망했어. 왜냐면 패티슨스 위스키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납품처가 없어져 버리니까 팔 데가 없는 거지. 패티슨 형제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던 이 글렌파클라스도 그때 크게 데인 이후로 지금까지 가족 경영만 해. 도미노처럼 여기저기 망해가는 거야. 심지어 패티슨 형제한테 대출해줬던 은행도 대출금 회수를 못하니까 문을 닫아버려. 빌런이었네. 이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이후로 약 50년간 새로운 위스키 증소가 안 생겼어. 그리고 미국 희대의 바보짓인 금주법으로 이어져. 진빔 할아버지가 금주법 때문에 힘들었지.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주류 소비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출근을 안 해서 노동력이 저하된다거나, 그러다 보니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술은 사회악이다 하면서 금지시키자는 운동이 퍼져.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로비도 엄청 했어. 그래서 1919년 미국 수정헌법 제18조가 비준되면서 금주법이 제정됐어.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금주법이 시행돼. 알코올 도수 0.5% 이상은 다 금지야. 처음에는 이 법안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대.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슬슬 하나씩 터지지. 일단 맥주나 위스키 같은 주류 생산업체가 다 망해. 그리고 주류를 파는 도매업자, 소매업자, 유통업자들이 다 망해. 오크통을 만드는 쿠퍼리지가 다 망해. 그 오크통 만들 때 필요한 나무, 벌목소, 제재소가 다 망해. 그리고 주류에 대한 세금이 짭짤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 엉망이네. 나비 효과라고 하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고 금융 상태가 나락을 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공황까지 와. 물론 대공황의 원인이 금주법이다 라고는 보기 힘들어. 그런데 금주법이 한몫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술을 금지해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셔. 일단 제일 유명한 방법이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 거긴 미국 땅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서 술 파티를 벌여도 아무도 못 잡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용 위스키를 구하는 방법. 당시에는 멘탈적인 약으로서 위스키가 허용됐어. 이게 정신과 처방을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 총 6개의 증류소만 허가됐지 나머지는 다 금지였어.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로 나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방법. 마지막으로 스피크 이지바에서 마시는 방법. 스피크 이지바, 직역하면 조용히 말해야 되는 바. 몰래 운영하던 비밀바야. 문 숨겨져 있고 이런? 맞아. 철문 통통 두들기면은 조그만 창문으로 딱 보고 문 열어주고, 아니면은 암고를 댄다거나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술집. 그러다 보니 불법으로 술을 만드는 밀주업자들이 늘어나.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범죄단체가 성장해. 제일 유명한 게 마피아야. 이때 알카포네가 엄청 유명해졌어. 한마디로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리고 공무원들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다 뒷돈 받고 묵인해주는 거지. 부패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유명한 정치가나 고위 공무원들이 가는 스피크 이집바도 있었어. 1932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후버랑 루즈벨트가 나왔거든. 여기서 루즈벨트는 금주법을 완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후버는 철폐는 좀 그렇고 조금 손만 보자. 당연히 루즈벨트가 당선돼. 사람들이 다 금주법 철폐를 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자마자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가 비준되면서 금주법은 완전히 철폐돼. 그런데 금주법 때 위스키 품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그래서 금주법이 철폐됐는데도 한동안은 아무도 위스키를 안 마셨대. 그런데 이 미국 금주법이 미국에만 영향 끼친 건 아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도 영향을 끼쳤어. 수출을 못하겠지. 그치. 아일랜드는 더 심했던 게 당시 영국하고 무역 마찰이 있었거든. 유일하게 팔 수 있는 데가 미국이었는데 그것마저 막힌 거야. 이때 아일랜드 위스키가 거의 다 망했어.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안 그래도 패티슨 사건의 영향이 남아있는 와중에 한 대 더 맞은 거지. 요즘 주류 회사들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야. 왜냐면 요즘 위스키 시장은 약간 패티슨 사건 때랑 비슷하게 흘러가. 세계적으로는 위스키 붐이야. 새로운 증소들이 엄청 생겨. 우리도 막 새로운 위스키들 엄청 하잖아. 그런데 이때랑 비슷하게 슬슬 망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해. 브라운 포맨 같은 경우도 약 12%의 인원 감축을 했어. 그러면서 글렌글라스오
고농도 증류소의 생산을 잠정 중단했어. 디아지오 같은 대형 주류 회사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어. 그래서 패티슨 때만큼 연쇄 도산하는 사건은 없을 것 같아.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거지.